으슥하거나 네네. 아니면 저먼 거 이런 것도 아니야. 그리고 마대자루, 비닐 쉽게 준비할 수 있는 걸로. 그냥 어설픈데? 2013년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12월 23일 흰눈이 내린 뒤 연말 분위기가 한참이던 어느 겨울 경남 거천군의 한 야산에 경찰들이 출동했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국도변 야산 비탈 아래쪽에 경찰들이 대거 출동해 있더라고요. 뭘 찾는 건지 낙엽이랑 흙을 긁어내고 땅을 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연말 직전에 추운 겨울 경찰은 무엇을 그리도 열심히 찾고 있던 걸까? 그때 한 수색조의 다급한 외침이 들리자 경찰들이 모두 그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땅 속에서 나온 건 딱 봐도 무게가 나가 보이는 뭉툭한 마대자루 하나였습니다. 마대자루를 벗겨내자 그 안에는 빨랫줄로 묶어놓은 비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닐 안엔 피를 잔뜩 흘린 한 남성의 사체가 더 있었습니다. 평소 차들이 많이 다니던 국도변의 야산에 안매장되어 있던 남자. 매장 위치 주변 도로에는 안타깝게도 CCTV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문이 남아있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망한 남성은 65세 이 씨로 평범한 배관 설치업자로 밝혀졌습니다. 이 씨는 이미 지난 12월 2일경 가족들로부터 가출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기록에 보면 지난 12월 1일에 이 씨가 집을 나선 뒤 귀가하지 않아 가족들이 하루 뒤 12월 2일 가출 신고를 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및 경찰들은 이 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고 20일이 더 지나고 나서야 땅속에 묻힌 채 싸늘한 죽음으로 가족들 품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경찰은 사체 발견 당시 이 씨의 몸에 다량의 혈흔이 발견된 점에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피해자의 혈흔은 모두 머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둔기에 의해 머리를 수십 회 공격받았고 직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사인은 두개골 함몰에 의한 골절로 의심됩니다. 뇌찢김, 뇌멍, 머리뼈 골절이 있었고 둔기의 직경은 4, 5cm가량으로 추정됩니다. 그 외 몸에 다른 구타나 흉기에 의한 상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누군가로부터 공격당한 것으로 보이는 이 씨. 대체 그는 누구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일까? 이 씨 가족들의 가출 신고서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신고 내용을 보면 이 씨는 12월 1일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은 일요일로 대부분이 쉬는 날이었으나 이 씨는 누군가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다며 휴일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섰다고 했습니다. 이후 돌아오지 않아서 바로 신고했다는 가족. 방범용 CCTV의 보관 기간은 30일. 다행히 실종 20일이 지난 상황. 경찰은 12월 1일 일요일 시신이 발견된 거청의 방범용 CCTV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게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주는 보험 솔루션 크라임은 보험장터와 함께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3년 경남 거창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망한 남성이 65세 이 씨입니다. 실종한 20여일 만에 변사체로 발견이 됐고요. 당시에 이제 비닐 있고 거기 또 마대가 또 이렇게 쌓여져 있고 또변에 이제 야산에 안매장돼 있는 모습. 토막이나 뭐 이런 거는 뭐 나이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전반적인 그 유기 상황으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것이 발견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그렇게 깊게 아주 으슥하거나 네네. 아니면 저먼 거 이런 것도 아니야. 그리고 마대자루, 비닐 쉽게 준비할 수 있는 걸로. 그냥 어설픈데 감정적 충돌을 한 다음에 당황해서 넣고 갖다 묻었는데 이 정도? 네, 유기나 이제 전반적인 스케치상 범죄꾼, 범죄자의 범죄로 보이지 않는 초범처럼 보인다. 그리고 마구 때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머리에 공격. 이 머리 상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경 4, 5cm 가량의 둔기로 둔기? 십수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도구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도구를 사용했는데 지금 이게 직경이 4, 5cm라서 크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저희가 오하마라고 부르는 진짜 직경이 큰 이렇게 정도? 긴 자루에 예. 그런 망치가 그것도 있고. 한 7, 네. 5원만은 쓰기가 쉽지 않죠. 네네네. 그죠? 그걸 수십 회 휘두를 수도 없고. 네. 보통 망치 한 손에 잡을 수 있는 망치로 제일 큰 걸로 하나로만 지금 그렇죠. 계속 계속한 네. 거죠. 공격한 이게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만으로 공격을 하고 제압을 하고 네. 살해했던 힘의 차이라든지 뭐 시사하는 바가 그것도 없을까요? 아니죠. 네. 힘의 차이라고 했으면은 다른 형태의 칼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기습에서의 제압과 제압 후에 뭐 흉기나 이런 거 쓰지 않고 그냥 그거로만 살해하고 끝. 그러니까 그것이 네. 둘 사이에 특히 감정이 확실히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죠? 그럼 마구잡이 때리거나 뭐 다른 걸로 하거나 화가 나서 죽이긴 죽였는데 그 이상의 뭔가를 감정을 표출하는 건 아닌 네. 거기까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깊은 원한은 아닌 것 같고 남자겠죠? 여성이 쓰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기습할 정도면은 그렇게 몸이 크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단독범일 테고. 지금 이제 실종 상황은 가족들이 지금 돈을 받으러 간다라고 해서 일요일 날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무런 흔적이 없다가 그럼 뭐 돈을 받으러 갔는데 돈을 안 주고 그럼 채무자가 죽였을 수 있겠네요. 깊은 원한이 아닌 아니죠. 채무자는. 네네. 근데 계속 귀찮게 하니까. 돈을 안 갚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죽였지만은 네. 그 이상의 감정은 없는 거죠. 돈 관계. 전반적으로 이게 돈 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단이 네. 그렇게 퍼져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방범용 CCTV를 이번에 저도 보니까 그러니까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게 보관 기간이 그냥 한 달 정도더라고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어떤 경우 보름, 디지털게 좋으면은 뭐 2달도 가고 네. 보통은 한 달 안쪽이죠. 이게 뭐 새로운 데이터가 계속 쌓이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예, 예. 뭐 그런 부분인데 이거 다행스럽게 지금 이제 21쪽에서 발견이 되는 부분 때문에 수사가 좀 가능한 부분이 좀 네, 있었고요. 그렇죠. 이 씨가 실종된 지 20일이 지나서 시체를 발견했는데요. 이후 수사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찾기 위해 유기 현장 인근 CCTV를 모두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라졌던 12월 1일과 2일 유기 현장 인근에서 동일한 차량이 2번 지나간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차량 종류는 렉스턴, SUV로 마대 시신이 충분히 실릴 수 있는 크기였고 12월 1일 밤 8시경 거창의 해당 도로를 지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 다시 도로를 지났던 차량. 그런데 이때는 도로 중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통과를 해야 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시신 유기지 전후에 CCTV 사이의 구간을 통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라 용의자를 의심했고 바로 운전자를 추적했습니다. 창원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53세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그는 이 씨와 어떠한 접점도 없는 사람이었고 이틀 연속 범행 현장 인근 도로를 지난 이후 역시 고향집 방문으로 인해 오랜만에 여러 지인들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이렇다 할 용의자도 특정하지 못한 경찰. 사실 너무 분통하고 답답하죠. 신고를 12월 2일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아무런 단서조차 못 찾았다고 하니까 수사를 제대로 한 건 맞나 의심이 됐죠. 하지만 가출 신고를 받았던 경찰은 그날 바로 이 씨의 행적을 추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상하게도 그의 핸드폰 최종 위치가 집과 거리가 먼 의령군의 한 저수지 근처로 나왔던 것. 정황상 범죄 연관성이 의심된 경찰은 다음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돈을 받으러 나갔다는 가족들의 진술에 의거해 이 씨의 금융 상태 및 은행 거래 내역을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수상한 점이 발견된 것입니다. 1년 전 2012년 11월경 이 씨가 3억 원의 큰 돈을 누군가에게 송금한 내역이 드러난 것. 그게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11회에 걸쳐 모두 7억 9천만 원가량의 돈을 어디론가 보낸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처음엔 너무 큰 돈을 지속적으로 송금해 빚쟁이에게 쫓기고 있던 건 아닌지 의심했다는 경찰. 하지만 분명 이 씨는 가족들에게 돈을 받으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건데 이 씨는 대체 누구에게 이 큰 돈을 선뜻 빌려줬던 것일까? 그렇게 은행 거래 내역을 수사하던 중
한 명의 요기자가 나왔습니다. 이 씨의 돈을 송금받은 사람의 계좌를 추적해 신원을 파악했는데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와 아무런 업무상 사업상 접점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이상해서 그 남성의 가족관계를 다 뒤져봤거든요. 그리고 밝혀진 놀라운 사실. 돈을 송금받은 젊은 남성의 어머니와 사망한 이 씨가 생전에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겁니다. 남성의 어머니는 59세의 서 씨로 사망한 이 씨가 2012년 10월경 서 씨의 집을 리모델링할 때 배관공으로 오게 되었고 그렇게 친분을 쌓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고객이었던 서 씨의 아들에게 이 씨는 왜 그런 거금을 지속적으로 보내야 했던 것일까? 일단은 도로 CCTV를 통해서는 집에서 떠난 날이죠. 12월 1일 때 하고 범행 현장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차량들을 봤는데 들어왔는데 A 구간에서 찍히고 B 구간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그렇죠? 구간 사이에 지나가는 속도에 비해서 안 움직이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그럼 뭐 내려갖고 뭘 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하나. 당연히죠. 그리고 이제 실종 직후 지금 가족들이 안타까운 거는 이게 실종 신고를 이렇게 했는데 뭐 거의 보름 넘게 한 달 가까이 돼서 지금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막 굉장히 좀 아쉬움을 많이 억울함, 화남 이런 걸 표현했거든요. 수사 방향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초반에? 빨리 된 건 아닌 거죠. 빠르게 했으면은 혹시 살릴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이죠. 네. 이게 사실 좀 경찰들이 뭐 게을렀다고 하긴 그런데 네. 그 표현이 맞을 수도 있죠. 왜냐면 지금 핸드폰 위치가 잡혔는데 이거 사실 뭐 저희가 늘 이런 사건에서 저수지 근처로 불러내서 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령군 저수지로 찍히고 이제 끊겼어요. 그리고 이제 금융 거래 내역을 보니까 돈도 뭐 나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2012년 11월경 3억 원을 시작으로 꽤 많은 돈이에요. 거의 8억 원 가까이 11회에 걸쳐서 지금 돈이 나갔으면은 이건 이제 사기 당한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이 정도면은. 돈을 빌려준 게 너무 크게 빌려줬다. 그렇죠. 빌려줬다기보단 투자겠죠. 근데 지금 이제 돈을 젊은 남자한테 갔는데 어머놈 둘 사이 접점이 없고 오히려 그 어머니하고 지금 아는 사이였다. 절주문 있네요. 어머니하고 아는 사이네. 그러니까 이 아들의 명의로 그럼 이 어머니가 어떤 중심 그렇죠. 연결고리고 네,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이 서 씨를 좀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어쨌든 연결고리가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네, 투자 사기네. 근데 연결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네. 그거는 투자 사기 지인 간에 뭐 글쎄 애매한데 어쨌든 연결이 거기 있으면 거기부터 두줘야 되겠죠. 네. 근데 또 여자라서 이제 저희가 앞서서 시신을 봤을 때는 둔기, 수십회, 뭐 들어가고 유기하고 이 나이 많은 여성분이랑 이게 좀 잘 연결이 안 그렇죠. 돼서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기습을 해갖고 쓰러뜨린 다음에 그것만 그냥 할 수 있죠. 망치라는 도구를 그렇죠, 이용하면 그렇죠. 예, 그건 가능하죠. 경찰은 서 씨에 대한 의심을 안고 그녀를 불러서 참고인 조사부터 진행을 했는데요. 진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씨의 지출 내역을 확인한 경찰은 수상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서 씨 금융 내역을 보면 얼마 전까지 채무도 상당하고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신의 아들에게 3천만 원을 지원해 자동차를 사줬고 남동생의 아파트 비용으로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빚 역시 모두 갚아진 상태. 이 모든 건 사망한 이 씨가 서 씨의 아들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한 이후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과연 단순한 우연인 걸까? 그런데 서 씨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던 중 서 씨가 12월 1일과 2일 유기 현장인 거창에 방문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날 제가 거창에 갔던 건 근처에 시동생이 사과 농장을 짓고 있어서 그 사과를 사러 갔던 것 뿐이에요. 12월 1일에는 지인에게 사과를 사기 위해 그리고 2일에는 동창을 찾아가 김장 배추를 받기 위해 이틀 연속 거창을 방문했다는 서 씨. 확인 결과 실제로 그녀는 이틀 동안 두 장소에 방문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경찰이 그녀를 믿지 못하고 계속 의심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녀가 사기 전과 산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사기 수법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지인들을 노려 자신이
정계와 법조계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짓말로 신뢰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곧 그린벨트가 해제될 부지가 있는데 결제만 나면 공시지가가 두세 배 올라 수익을 낼 수 있다 등의 이유를 대며 투자를 권유했던 것. 그녀를 믿었던 지인들은 서 씨에게 거액을 투자했지만 당연히 그녀가 말한 부지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서 씨는 무려 3차례 사기를 벌여 전과자가 되었던 겁니다. 서 씨의 전과 내용을 확인하면서 사망한 이 씨가 거액을 송금한 대상과 이유에 대해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아마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자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서 씨에게 돈을 받기 위해 12월 1일 그녀를 찾아 나섰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 씨에 대한 심증은 있지만 그녀가 이 씨를 살해했다는 명백한 물증이 없던 상황. 게다가 범행 당일로 추정되는 그날 그녀에게는 확실한 알리바이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던 무렵 서 씨가 돌연 종족을 감췄습니다. 서 씨를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녀가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주한 서 씨를 뒤쫓기 시작한 경찰. 그런데 수색 도중 또 다른 단서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서 씨의 지인의 진술이 확보된 것인데 놀랍게도 그 지인은 서 씨가 아닌 그녀의 남동생 행동이 요 며칠 수상했다며 제보를 해왔던 것입니다. 경찰은 제보를 받고 곧장 서 씨 남동생의 차량을 추적했고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했습니다. 확인 결과 서 씨 남동생 역시 12월 1일과 2일 거창으로 향했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서 씨의 남동생은 유기 현장 인근에서 수상한 차량으로 적발돼 경찰의 용의선상에 올랐던 렉스턴의 차주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경찰은 서 씨 남동생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네, 서 씨라는 여자를 알고 수사를 해보니까 전과가 산범이고 수법이 있네요. 사기꾼이죠. 네. 네. 이게 어떤 수법이고 어떤 프로필의 인물로 보시나요? 보통 부동산 이런 개념이죠. 나만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을 투자를 받고 튀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사기꾼이잖아요. 네. 사기 외에 전과 없고 지금 이제 살인 유기 남자를 게다가 이렇게 되나요? 진화가? 사기만 오래 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까지 뭐 하지 않는데 네네. 이 사람이 교도소에 가거나 그러지 않고 쫓겨 다니다 보면은 사기 피해자들이 분명히 쫓아오고 그럼 피해자들을 도망 다니다가 보면은 모면하기 위해서인가요? 그럴 수 있죠. 채권, 그러니까 사기 피해자를 공격할 수 있죠. 더 의심스러운 게 이게 지금 서 씨 금융 내역이 피해자 사망 직전에 자동차가 어디서 뭐 생기고 남동생 돈을 해주고 요거는 이제 피해자들 돈이 다른 사기 그렇죠. 피해자들 돈이다. 사기 피해자들은 자기 돈이죠. 사기꾼들한테. 근데 이제 남동생이 등장을 합니다. 남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서서 A 지점, B 지점 지나왔을 때 시간이 걸렸다는 이상했던 그 렉스턴 차량의 차주였고 당시에는 사실은 뭐 이 남동생하고 그 피해자하고는 뭐 연결점이 없기 때문에 금전이나 없었는데 이제 서 씨가 나오고 나서 보니까 서 씨 남동생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같은 날 이상하게 서 씨도 이 12월 1일 남동생도 12월 1일부터 2일 이거는 좀 우연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 보이네요. 데려간 거죠. 둘이 그 차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네. 그 렉스턴 안에 피해자도 있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서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다 하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잠적을 하는. 자기가 추적 당할 것 같으니까 도망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 살해와 유기와는 뭐 다 관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잡아놓고 봐야죠. 경찰은 잠적한 서 씨를 계속 추적하는 동시에 긴급 체포된 그녀의 남동생에 대해 조사를 이어갔는데요. 수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서 씨의 남동생에게 12월 1일과 2일 왜 거창에 내려갔는지 끈질기게 추궁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한 듯 입을 꾹 다물고 있던 그가 어느 순간 조심스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주말이라서 평소처럼 누나 집에 밥이나 얻어먹으러 갈까 하고 연락 없이 놀러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 이미 이 씨가 와 있더라고요. 평소와 다름없이 누나의 집에 방문했다는 남동생. 그런데 누나의 집에는 이 씨가 방문해 있었고 그렇게 세 사람은
일요일 오후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했습니다. 서씨 남동생에 의하면 사건은 세 사람이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둘러앉아 고스톱을 치기 시작하면서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한참 고스톱을 치고 있는데 누나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려니 했죠. 근데 잠시 후에 퍽 소리가 나더니 피가 튀고 그 아저씨가 쓰러지는 거예요. 부엌으로 갔던 서씨가 갑자기 망치를 가져와 고스톱에 빠져있던 이씨의 뒤통수를 내리쳤다는 남동생의 주장. 서씨의 잔혹한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지만 그녀는 이씨 위로 카펫을 덮은 다음 들고 있던 망치로 10회 넘게 이씨의 머리를 추가로 가격했던 것. 서씨의 남동생은 그때를 회상하며 말릴 새도 없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그날 서 씨의 집 거실에서 직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혈흔 등 현장 흔적을 지운 뒤 시신을 비닐로 싸고 끈으로 묶은 다음 자루에 담아 남동생의 승용차인 렉스턴에 실었고 저녁 8시 20분경 거창으로 향했습니다. 12월 1일 자신들의 고향인 경남 거창군으로 향한 이들은 사체를 비탈진 산지로 굴러 떨어뜨렸습니다. 심지어 6일 후에는 완벽 범죄를 꿈꾸듯 범행 도구였던 붉은 원형의 망치는 거창 국도병 개울가에, 피로 얼룩진 카펫은 인근 야산에, 그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경남 의령군 저수지 근처에 버리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안했던 걸까? 이들은 다음 날인 2일 다시 범행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8시쯤에 유기 장소를 다시 찾아갔는데 시신이 담긴 마대자루가 언뜻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국도변 비탈 아래로 더 끌고 내려가서 땅에 파묻었습니다. 피해자의 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벌인 남매의 파렴치한 행동들. 경찰은 서씨 남동생의 진술을 바탕으로 거창의 한 원룸에 은신해 있던 서씨까지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저에게 자발적으로 전 재산을 줬습니다. 절 사랑한다면서요. 오히려 강압적으로 동거를 강요하고 너무 집착해서 제가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 것 같아서 죽이게 된 거라고요. 붙잡힌 서씨는 사망한 피해자와 자신이 내연 관계였으며 그의 돈을 뺏은 적이 없고 오히려 이 씨의 과도한 집착 때문에 벌어진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서씨의 말은 사실일까? 네, 2013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서씨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점심 먹자고 이제 자기의 집에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사업으로 불러냈다고 합니다. 일요일이었고요. 집에는 원래는 이제 손자 손녀도 있는데 그날 없다고 해서 불러냈고, 고스톱을 치다가 갑자기 이제 남동생 입장에서는 누나가 갑자기 공격을 했다. 그러니까 불렀을 때는 이런 방구도 없다가 죽이고 나서 갑자기 같이 좀 유기하자라고 얘기를 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 짠 다음에 그 누나가 그렇게 뒤집었을 수도 있고. 근데 범행의 그 둔기로 친 거로 봐서는 네. 그거는 여자가 친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남자가 쳤다고 하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알고 했는지 남동생이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이 논란이 되는 거죠. 네. 형장도 논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남동생은 이 서씨 누나의 쌀 배달을 도와주기 위해서 평소에 이제 누나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고 하고요.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 집에 좀 자주 드나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범행 당일 이제 남동생이 마침 그 노래주점 하고 있는데 휴일이었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이 씨가 누나가 망치로 쳐서 쓰러지니까 남동생이 거실 밖으로 나가서 대문을 걸어 잠굽니다. 이게 이 행동이 어떻게 판단될지가 1심, 2심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렇죠. 좀 논란이 됐어요. 이게 공범이냐, 네. 방조범이냐, 누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공범 아니냐? 아니다. 같이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방조다. 법리적 차이가 있죠. 그래서 뭐 자기는 그냥 어쨌든 뭐 유기만 도와준 것이다, 아니면 적극 가담한 것이다라는 검찰 주장과 이제 맞붙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 이제 서씨 같은 경우에는 뜬금없는 주장을 하는데, 내연 관계였다, 나한테 집착을 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개념이 다르죠. 투자 사기에 의한 범죄에서 애인 사이의 관계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정확히 찾아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동생과도 이게 왜냐면 이 기간이 너무 짧은 게
한 해 전인 2012년 1월에 지금 그 집에 방문을 해서 한 달 정도 지나서부터 돈을 투자를 하기 시작해서 1년 사이에 지금 거의 8억 가까이 돈이 들어갔고 남동생과도 알고 그 집 가서 밥도 먹고 막 이러는 단기간에 굉장히 가까워진 사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서씨 얘기처럼 자기가 꽃뱀이었다. 나를 좋아해서 그런 거다. 그렇게 짧은 기간에 돈을 네네. 줬다고 하는 거죠. 네네. 근데 뭐 이제 어쨌든 검찰 쪽 주장은 이 둘의 내연 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 아무것도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용이 아니다. 사기꾼하고 네. 피해자 관계다. 이 얘기죠. 그리고 이게 좀 이 외에 이 재판이 서 씨의 그 살인 유기 외에 사기 그 피해 대상이 또 있어요. 지금 2명 더 있는데 이 2명한테도 지금 동시에 그러니까 책 3개를 동시에 돌리고 있었어요. 사기꾼들은 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이 동시에 진행이 됐는데요. 재판 결과 살펴보기 전에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왜? 무슨 일 벌어졌나? 이게 되네요. 저희 방송 보시고 보험 장터로 상담하신 분이 기존 보험료 39만 원 정도에서 20만 원 정도 줄여서 19만 원 내시면서도 보장 항목이 넣으셨다네요. 김 PD, 자네를 보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 무슨 생각이요? 이 인간 싹 패구나.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김 PD, 우리 광고주야. 믿어야지. 이게 실제 사례라고. 심지어 그분은 기존에 중증 질환인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다가 보장 항목이 경증 질환인 뇌동맥류와 협심증까지 보장을 확대받았다고. 와, 보험료가 줄면서 보장까지 늘었다고요? 1대1 상담을 통해서 보험료는 팍팍 줄이고 보장은 쫙쫙 늘려준다고. 번호가 뭐죠? 1544-5788. 자세한 건 더보기 눌러보라고. 더보기 눌러서 보험장터 링크 클릭하거나 카톡 아이디 JK6003 검색해도 되는군요. 근데 진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자네는 역시 쇼팽. 믿는다고요. 광고주님 믿는다고요.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 보험장터. 보험은 보험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네, 먼저 남동생 관련된 재판 판결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잔인한 살인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에서 모든 상황을 목격하였으면서도 이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범행을 감추고 나아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는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처음에는 피해자의 행방을 모른다고 거짓말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다만 서 씨가 피해자를 죽이자 당황하여 자신도 모르게 밖으로 나와서 대문을 닫았고 그 뒤에 거실로 들어가 보니까 피해자의 사체를 비닐로 싸고 자루에 넣고 있기에 그것을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는 다만 사체를 유기하는 것을 도와줬을 뿐이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고로 피고인이 서 씨의 살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살인을 방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의미로 살인 방조는 무죄. 그래서 징역 3년이 유기의 공범이죠. 네. 살인 방조는 무죄였고. 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동생이 없었으면은 이 서 씨가 그 공격할 생각을 했을까? 네. 남자를. 만약 내가 공격하다가 해도 동생한테 도움을 그렇죠. 요청하에. 예. 그거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너무 편의적이다. 네. 판사에. 근데 뭐 이제 동생 입장에서 만약 이게 진짜로 누나가 아무 얘기도 안 해놓고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으로만 그 시뮬레이션 해놓고 자기를 불러서 이미 공격을 해서 지금 수십 회 때리고 있었으면은 근데 네. 누나 쪽으로 돈이 네. 적지 않게 누나가 사기꾼인 거 알잖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자기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네. 그럼 당연히 저 사람이 없어지면은 이제 돈 달릴 사람이 없다.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따져야 되는 건데. 서 씨 같은 경우에 판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쇠망치에 맞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 피고인은 살인 범행 후 망설임 없이 사체를 비닐에 넣고 자신의 고향이어서 지리를 잘 알고 있는 거창군 야산에 사체를 유기하여 치밀한 범행을 은폐하였다. 나아가 실종된 피해자의 행적을 묻는 가족들에게는 태연히 거짓말을 하였다. 심지어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피해자와 내연관계였는데 동거할 것을 강요하여 죽이게 되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반복하였다.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진심 어린 참회나 사죄의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 하면서 1심에서 징역 30년을 2심에서 5년 늘려서 35년으로 늘립니다. 이 정도로 35년밖에 안 나온 거는 무기징역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피해자 왜 저 많은 돈을 그 짧은 기간에 줬을까?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잘 없어요.
그 부분이 조금 좀 더 치밀하게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살인의 증명은 됐는데 네. 살인의 동기에 대한 증명이 없으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입증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아쉽죠. 예. 지금 이 서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기까지 합쳐서 9억 2천만 원을 지금 편취했거든요. 그냥 사기꾼이에요. 네. 사기꾼으로 이 돈 뜯고 저 돈 뜯고 그러다가 갚을 생각도 없고요. 그렇죠. 근데 동생하고 사기 수익을 같이 한 거고 그리고 그 피해자를 끌어들여서 고스톱 치고 뭐 그러다가 그게 다 사기의 하나의 일환이잖아요. 그러다가 퍽 죽였다 갑자기. 근데 동생은 몰랐다. 글쎄 이걸 왜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눠놨는지. 그 결국은 뭐예요? 서씨 동생은 3년이면 그냥 뭐 별거 아니잖아요. 좀 아쉽다. 재판 자체가. 어쨌든 이제 유기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지금 복역 중인데요. 사기범은 일단은 뭐 제가 알기로 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정이. 편하죠. 네. 한 번 한 다음에 또 하다가 감추기 위해서 죽인 거잖아요. 네. 자, 피해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일생을 모았을 겁니다. 그 돈을. 예.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나은 수익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8억 돈을 못 받으니까 마음이 심리적으로 다급했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찾아갔다가 이런 끔찍한 변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분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